철도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열차 감축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출근길에는 지하철 4호선에서 선로보수 장비가 궤도를 벗어나며 일부 구간 오이도행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추진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사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 경질로 보고 특검으로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극우 발언 논란에 휩싸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길에서 쿠데타 발언은 앞뒤 편집으로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한다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독립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검찰의 구형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법농단 의혹 사건 제27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할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 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이 우려하게 됐다며 한마디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개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입니다. 특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후 공판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 진술이 장시간 이어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반발해온 만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무려 4년 7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보통 법원 선고는 검찰 구형 한 달 뒤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이르면 올해 말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판단입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장관을 경질한다고 해도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군사 합의는 우리의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장관이 되면 그동안 내놓은 보완책을 검토한 뒤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 안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향한 발언과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 간, 대적 간,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돼서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그리고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자 파업 참가율은 26%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출근 대상자 18,302명 가운데 4,783명이 파업에 참가해서 참가율은 26.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첫째 날인 어제 집계된 참가율 21.7%보다 늘었고 4년 전 파업 첫날 참가율 22.8%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9.3%로 어제 오후보다는 다소 늘었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4%, KTX는 77.5%, 일반 열차는 75.9%, 화물 열차는 19.5% 운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줄면서 시멘트 운송량이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내 시멘트 업계는 물류의 약 20%를 철도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며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파업 기간과 상관없이 철도 운송을 통한 시멘트 공급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와 SRT 두 종류가 있습니다. KTX는 서울역을, SRT는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고속철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SRT가 수서행 경부선 운행을 줄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 운영을 시작하면서 경부선 투입 열차를 이렇게 일부 줄인 건데요. 철도 노조는 이용객들이 불편해한다며 SRT가 줄인 경부선에 KTX를 투입해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행도 운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서행 KTX 논란을 열차 운행 논란으로 단순히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 철도 노조 주장에는 KTX가 공공재 성격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새마을, 무궁화호 운행으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를 KTX 운영으로 메우는 만큼 수서행 KTX를 늘려 더 나은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요청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 민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코레일 사측은 이건 노사의 협상 안건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KTX와 SRT가 공존하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정부 기조인데 사측이 KTX와 SRT 운행을 다시 섞어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건데요.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 양측의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라, 경전, 동해선에 SRT를 투입하겠다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 경부선 열차와 호남선 열차를 축소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국토의 행태야말로 불법 부당 아니겠습니까?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 요구와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사회 민영화 수순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철도 유지, 보수 영역까지 코레일에서 분리해내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을 해서라도 공공성 유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건데요. 간단치 않은 수서발 KTX 갈등, 노사, 노정의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바롭스크주에 도착해 극동 지역 시차를 시작했습니다.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50분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 아무레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환영 행사 뒤 곧바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57과 민간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 일정을 마친 뒤 전용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1150km가량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예정입니다. 북러 정상의 만남으로 두 나라 사이 무기 거래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반 전에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명목상으론 북한의 70주년 전승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에게 자국산 무기를 직접 소개하면서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We're seeing Russia desperately looking for support for weapons wherever it can find them to continue to prosecute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는 나아가 이 시점에서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탄약 제공을 합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반 전 탄약 제공을 합의했고 이후 선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북한은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러시아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러시아에 지원하려던 북한산 로켓을 빼앗아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이 러시아 용병단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미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한 러시아가 ICBM과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제공에 대해 이미 일정 부분 합의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꾸준히 공급할 생산 역량을 갖췄고 무기 수출이 계속되면 경기 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 국방산업 노동자가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38로스는 북한 국방산업 인력들이 러시아의 주문 급증에 따라 임금 상승, 고용 증대 또는 두 요소의 복합 효과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지원이 논의됐을 거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과거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운송하는 데 관여한 바그너 그룹 관계자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한 70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탄약 수송에 관여했던 바그너 그룹 인사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블린을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확인될 경우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주저없이 제재에 나서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거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간첩 혐의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미국 외교관 2명의 추방을 통보하고 미국은 적절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주러 미국 대사를 불러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정치 담당 직원인 제프리 실린과 데이비드 번스타인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으며 7일 이내에 떠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당한 이유 없는 미국 외교관의 추방은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주변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거리를 두면서도 반미 진영 대결 구도에선 내심 반기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空空构型歼术飞机4架2等转1等。 젠15 전투기가 스키 점프대로 불리는 비행갑판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목표물을 탐지하자 미사일에서 불을 뿜습니다. 지난달 처음 공개된 산둥 항모의 타이완 해협 통과 장면입니다. 이번엔 타이완 남동쪽 430km, 일본 오키나와 남쪽 650km 해역에서 이런 실전 훈련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이 파악한 항모전단 규모는 수상함만 6척. 여기에 지난 11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8척까지 합하면 최소 14척이 원양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타이완 해협에선 24시간 동안 군용기 68대와 군함 10척이 중간선을 압박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때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전투기 가운데 일부는 산둥 항모와 합류해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判断它是在做远海的长航训练，除了飞机以外，也有船舰来做一个配合的执行。 앞서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벌인 뒤 타이완 해협을 지나간 것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중국은 미군의 소형 항모가 동원되는 올해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에도 반발하며 바레만 일대에서 잇따라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진영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놓인 중국. 겉으론 무기 거래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으론 웃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앞으로 교원들을 위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2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이번 학기부터 교사들에게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유치원 교사나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 특수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우선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해야 하는지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일선 교사들은 또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 부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예, 일단 대법원에서 교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환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강론을 좀 보겠습니다. 학부모가 네. 교사의 지도를 지적한 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레드카드, 그러니까 이름을 적는 거고요. 네. 다른 게 벌청소입니다. 먼저 이 레드카드는 2심에서 잘못된 거라고 했고 대법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스티커 부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평점제 관련인데요. 예. 서울시 교육청의 생활평점제 길라잡에 보면 생활평점제를 학교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한 이러한 상벌점제, 예를 들어서 생활평점제는 이것은 적법한 생활지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2심 판단이고 또 대법에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지도가 잘못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교육부 차원에서 혹시 법령이나 고시에 이 레드카드 비슷한 제도를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까? 9월 1일 날 시행된 생활지도 고시에 보면 일단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벌점제까지 가능하다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레드카드 제도라는 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레드카드 제도는 일반인 생활평점제나 아니면은 교육벌과 같이 어찌 보면 문제 행동을 벌이거나 수업 방해 행동 등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사의 생활지도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벌청소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벌로 청소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현장에서도 많이 하는 생활지도입니까?
일단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교내 봉사활동, 환경 정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활평점제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벌점이 있을 경우에는 뭐 교내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들과 학년 초에 학급 회의 등을 통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벌 청소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학생들과 이런 걸 정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문제를 삼았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유를 유예했기 때문인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뭐 현장 동료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단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본 사안에 대해서 대상 학부모가 이걸 취소 처분 소송을 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학부모가 과도하게 담임 교체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대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스티커를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벌청소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이것을 해당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어느 선까지인지를 좀 교육부 당국이나 아니면은 법률로서 좀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학교 현장 교사들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는 교육부의 고시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고시를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부가 좀 많이 바꿨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벌 청소는 가능합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훈계나 훈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성찰하는 글쓰기 그리고 자신이 어지른 것에 대해서 청소를 부과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이 벌 청소라는 것은 자신이 어지른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현 생활 고시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있었던 교육부 브리핑을 보면요. 벌 청소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벌 청소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교내 봉사활동이거든요. 네. 교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 규정 길라잡이나 아니면은 다른 운영 길라잡이를 보면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예시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고시를 봤는데 그래픽 방금 띄운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PD님. 예. 이게 생활지도 고시에 훈육과 훈계가 따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 건 훈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다음 훈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계 부분 그래픽 띄워주세요. 네, 훈계 부분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예, 훈계 부분입니다. 이거는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다음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를 포함하긴 하는데 훼손된 물품을 원상 복구하는 데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학생 이 교사가 정당하게 과제를 부여하는 것들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디부터가 아동학대가 되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는 교육활동인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고시는 마련이 됐고 학교별로 지금 학칙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10월 31일까지 생활지도 고시 내용을 반영한 학칙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면 학교마다 방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도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 차원에서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좀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자율성 등을 들어서 학교에다가 이런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학교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저도 이걸 벌 청소라는 거를 이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비교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개념도 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교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정해 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교사들의 재량권을 좀 확보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교사의 재량권을 좀 더 확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교사의 재량권과 현재의 법률 체계가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상에 정서학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서학대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정서학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교사한테는 이러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상의 좀 애매모호한 부분 그래서 정당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방관 사람 소리 지르고 이래가 누가 있고 옆에 오면서 아야 하면 지르고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화재 조사 업무에 투입됐던 경찰관이 2차 폭발 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모두 붙어버리는 심각한 화상 피해를 당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데 화상 정도가 간병비 지급 기준에 못 미쳐서 국가 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동료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양손에 화상 피해가 좀 심해서 지금 계속 언론 나오듯이 몰핀 맞아가면서 맨살을 이렇게 긁어내면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개수도 수시로 자주 와서 도와주고 있지만 또 자기 또한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우리가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간병비가 1일 15만 원이 됩니다. 화상 부분에 35%를 초과하게 되면은 전에 간병비가 나와도 현재 우리 부산단 3명의 형사들은 5%에서 한 6% 정도의 피해랍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전에 간병비가 지급된다고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입니다.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우리 정부나 또는 경찰청이든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적으로 보내서 그 조항을 또 넣어주시면은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근무에 임하지 않겠나는 저희 생각입니다. YTN이 보도한 전동차 자전거 칸 폭언과 협박, 또 영무원들의 늑장 대응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늘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준법 정신이 더 투철해야 하는 만큼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를 접수한 코레일 직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노인이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당했지만 영무원들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40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들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가짜로 바꿔치기에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명품 판매점 운영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서울 신사동에 있는 가게에서 명품 시계 6점을 팔러온 태국인에게 시계를 건네받은 뒤 사진을 찍는다며 사무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계는 한 개에 2억 원에서 9억 원을 호가하는데 경찰은 6점 가운데 2점을 압수하고
나머지 시계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은 각종 임산물도 제철을 맞는 시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임산물 불법 채취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이 숲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골짜기까지 올라온 수상한 트럭 한 대. 주변엔 이제 막단 잣 열매가 가득 담긴 자루가 보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 회원이 수상한 현장을 발견해 국유림 관리소에 신고했고 단속 결과 몰래 잣을 따던 남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잣을 절취하시다가 현행범으로 지금 현장에서 체포가 되신 거고요.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국유림인지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내려가실 준비를 하고 따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사이림이니까는 따달라 하니까는.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이 같은 버섯부터 각종 약용식물, 잣과 밤 같은 가을철 열매까지. 국립공원과 국유림을 가리지 않고 인적들만 숲이면 어김없이 불법 채취꾼들의 은밀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불법 채취한 잣입니다. 사유림이 아니고 이 국유림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국유림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가 산불 예방과 산림 병해충 예찰 활동 등 산림 보호에 힘쓴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허가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등산객이나 외지인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국유림에 있는 임산물들은 이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다 주인이 이제 국가가 있는 거고요. 무단으로 채취하시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은 가을철마다 불법 임산물 채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가격이 배럴당 $90를 돌파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64달러 오른 배럴당 $90.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90를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11월 인도 브렌트유 가격도 1.82달러 오른 배럴당 $93.7로 올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유가 오름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발표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러시아는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원유 공급 둔화로 원유 재고 하락이 예상된다는 미 에너지 정보청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공급 차질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인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것도 악재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리비아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오펙 산유국들이 생산과 수출을 계속 억제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유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10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침없는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나온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다음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이 또다시 긴축의 고삐를 당길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박홍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대형마트에 카트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우 할인 행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객들입니다. 행사는 9시 시작인데 새벽 4시, 5시 도착은 기본입니다. 오늘 갈비 사러 왔는데 어떤 분이 20번째 갖고 못 산대. 정말? 네. 지금 어머니가 몇 번째지? 20번째. 뭐 이제 이걸 사야 되겠다고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지. 이제 아침에 6시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늦을 걸 그러더라고요. 한우 4마리 분량의 안심과 등심, 국거리와 갈비 등을 27%에서 44%까지 할인해주는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열려 갈비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갈비는 끝났습니다. 갈비는 아니 좀 양을 많이 해줘야지. 갈비가 벌써 끝났다는 게 말이야. 여기 한우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 약세였으나 최근 명절을 앞두고 평년 수준을 회복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는데 행사에서는 사실상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돕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고객님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마트의 수산물 코너에서도 국내산이면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할인율을 높이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생선을 살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원 30%에 매장 자체 할인 20%가 더해졌습니다. 할인 행사 덕분에 주춤하던 수산물 소비도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갈치, 고등, 오징어, 고기, 자주급 일반 대중 선어들이 15에서 20% 정도 매출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 할인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 매출들이 다시 상승하게 됐고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까지 우리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할인 폭과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을 수십 년 동안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전 세계적 난제가 있습니다. 과연 UFO는 존재하는가? 숱한 목격담과 또 직접 촬영했다는 사진, 영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번엔 영화 속 외계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무언가가 발견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 멕시코 의회입니다. 상자 안에 앙상한 모습의 물체가 놓여 있는데요. 이 자리에 나온 멕시코 언론인은 외계인의 유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확실히 아니라는 겁니다. 1000년 정도가 된 시신이라는 주장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에도 포함된 페루 나스카 지역에서 이를 수습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의회에서 전문가 질의까지 하게 된 거죠. UFO, 외계인에 대한 의문이 한때 바람, 반짝 관심에 그치는 건 아닙니다. 미국 하원 의회는 지난해부터 UFO 청문회를 열어왔고요.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사진 제보를 받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미국 정부가 외계인 유해와 UFO 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나사, 미항공우주국은 전문가 16명이 1년 동안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UFO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였는데요. 그동안 나온 목격담과 사진이 진위가 불명확하고 정교한 관측 장비로 확인된 사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UFO가 없다고 못 박을 증거도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도돌이표 결론에 도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FO라는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기 위한 여정. 어쩌면 우리는 이제 겨우 막 해변에 다다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Mr. Navarsky. Please follow me. There's a walking around the turn in a bathrobe. I'm going to need the passport. Beyond those doors is American soil. You are not to leave this building.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국인 이란에서 여권 없이 추방당한 나세리. 유럽 각국을 떠돌다 난민으로 인정받아 영국으로 향했지만 난민 서류를 분실해 입국을 거부당했고 경유지인 파리공항에 발이 묶였다. 프랑스 당국은 여권과 난민 서류 모두 없는 나세리를 추방할 수 없어 공항에 방치했다. In France, they refused to issue new statues of political refugee. Then, inside airport, they have agreed with the mise en liberté. 공항 구석 빨간 의자에 서점을 짰고 직원들이 주는 음식으로 생활했다. In my experience, life here in the Charles de Gaulle Airport is not bad. I try to have a nice day and every day. 뒤늦게 프랑스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세리는 공항에 머물기를 택했다. 하지만 장기간 공항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치료를 위해 2006년 공항을 떠났다. 주말을 앞두고 다시 전국 곳곳에 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모레까지 길게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강하지 않지만 내일 밤부터는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일부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과 충청, 호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서울과 대전 25도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쉬어가는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제주 31도까지 올라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기온은 대체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날이 반짝 더워지겠고 이후로는 아침 기온이 점점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